요즘 창구에서 고객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예전보다 훨씬 더 민감해진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현금 입출금입니다. 그냥 통장에 넣은 건데 왜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죠? 아들 명의로 집 사주려다 세무조사까지 받았어요. 이런 말씀 하루에도 몇 번씩 듣습니다. 사실 예전엔 통장에 얼마를 넣든 출금하든 은행에서 그렇게 까다롭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1천만 원, 2천만 원 단위의 현금이 한 번만 움직여도 세무당국의 자동 감시 시스템에 포착됩니다. 이걸 현금거래보고제도라고 부르는데요. 하루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이 입출금되면 은행은 무조건 그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객님이 범죄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법이 바뀌었고 시스템이 자동 감지하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자녀에게 큰돈을 보내거나 목돈을 쪼개서 몇 번에 나눠 인출했다가 쪼개기 거래로 의심받아 조사를 받는 일이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최근엔 친한 지인 통장을 빌렸다가 차명 계좌로 간주되어 과태료를 물고 심지어 금융거래가 정지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 금융권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규정상 정상이든 아니든 형식이 맞지 않으면 모두 의심거래로 처리되는 구조입니다. 현금이 많으면 오히려 불편한 시대입니다. 정확한 흐름이 없으면 내 돈임에도 설명을 요구받고 설명하지 못하면 세금까지 내야 하는 상황.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특히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노후 대비 목돈을 활용하려는 시니어분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음만으로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현금은 이제 조심해서 써야 하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써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번엔 실제 사례를 통해 현금 입출금이 어떤 상황에서 문제로 번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은행에 꾸준히 입출금을 하시던 71세 고객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은퇴 후 농지 매매를 통해 큰 금액을 현금으로 받은 날이었죠. 그날 고객님은 4천만 원을 현금으로 입금하고 이틀 뒤에 다시 3천만 원을 찾아 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고객님의 거래가 바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됐고 국세청에서도 수상한 자금 흐름으로 판단했습니다. 며칠 뒤 고객님은 소득 출처와 자금 사용 내역을 입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객님은 억울했지만 농지 매매 계약서와 자금 전달에 대한 증빙이 부족해 결국 세금 수백만 원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분은 절대 불법적인 거래를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세무상 증빙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셨을 뿐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후 가족 간에도 괜한 오해가 생겼고 돈 문제는 괜히 건드렸다며 가족 모임까지 꺼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자식들 몰래 손주 대학 등록금을 챙겨주고 싶어 2달에 걸쳐 500만 원씩 3번을 인출한 일이 있었는데 이 또한 쪼개기 거래로 해석되어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내 돈인데 왜 못 쓰냐? 그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스템은 그 돈이 누구의 돈이냐보다 그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돈을 쓰는 것도 주는 것도 이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록과 의미를 남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선의가 불이익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노후엔 마음보다 형식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억울한 세금 폭탄을 피하고 가족 간 오해 없이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68세 이모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이모님은 평생 자식 걱정만 하며 사신 분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 바로 통장에서 5천만 원을 인출해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문제는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줬다는 겁니다. 몇 달 뒤 아들이 그 돈을 다시 다른 통장에 넣었다가 사업 파트너와의 갈등으로 송사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5천만 원이 어디서 났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아들은 어머니가 줬다고 말했지만 증빙 서류 하나 없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세무조사까지 받게 됐고 해당 금액은 증여세 미신고로 간주되어 과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를 저희 금융권에서는 너무 자주 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오래 아끼던 금반지와 목걸이를 팔아 1천만 원을 마련해 며느리에게 생활비로 주셨는데 며느리 계좌에 3번에 걸쳐 입금된 내역이 쪼개기 증여로 분류되어 며느리 명의로 소명 요청이 들어간 일도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선의가 세금 문제로 돌아왔을 때의 당혹감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냥 현금으로 주면 되는 줄 알았지.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지금의 시스템은 돈의 흐름 그 자체가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사례는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이제부터는 현명하게 돈을 주고받고 자산을 관리하면서도 억울한 세금 걱정은 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실제로 권하는 방식입니다. 돈을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이제는 그냥 마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특히 노년에 들어서면 자산의 이전이 잦아지고 그만큼 증여세, 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같은 단어들이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방법만 알면 얼마든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차용증입니다. 돈을 가족에게 줄 때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거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남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단순히 입으로 빌려준 거야 하지 마시고 작성된 문서로 증빙을 남기셔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빌려준 날짜, 금액, 이자율, 상환 시기, 그리고 서로의 서명이나 날인입니다. 물론 가족 간의 거래라 이자 없이 해도 되지만 그럴 경우 무이자라고 명시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무조사 시 이런 문서 한 장이 수백만 원의 세금 폭탄을 막아주는 보험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계좌 입출금의 명확화입니다. 현금을 직접 건네는 건 절대 피하셔야 하고 꼭 계좌이체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이때 이체할 때 입력하는 송금 메모를 잘 써두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 학자금, 차용금 상환 등 명확하게 써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명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또한 금액이 큰 경우 반드시 일회성 송금보다는 몇 차례로 나눠서 입금하시되 이유와 맥락을 분명히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증여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나 손주가 아르바이트비, 용돈 등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1년의 일정 기준 이상이면 금융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그 부분도 미리 챙겨보시길 권합니다. 노후 자산을 지키는 것은 단지 돈을 모으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까지 포함됩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아주 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억울한 상황을 피하고 내 가족과의 신뢰도 지켜내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로 짚어드릴 방법은 생활비나 자녀 지원금을 줄 때 반드시 증여로 처리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법입니다. 부모님들 중에는 우리 애가 어려우니까 그냥 좀 도와줬어요 하며 큰 금액을 계좌로 이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단순 지원이 아니라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차용증과 함께 이자, 납부 내역을 남기거나 혹은 지출에 대한 명세서를 첨부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병원비, 손주의 학원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출 영수증을 보관하거나 송금 메모의 구체적인 목적을 함께 기재해두는 것이죠. 이렇게 명확하게 사용 목적을 남겨두면 세무조사 시에도 불필요한 오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 간 현금 선물의 위험성입니다. 어버이날, 생신, 명절 때마다 자식에게 혹은 손주에게 주는 용돈이 1회에 100만 원을 넘기거나 누적 금액이 연간 기준치를 초과하면 그 역시 증여로 잡힐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족 간의 정까지 법으로 막을 수는 없지요. 다만 그 정을 나누는 방식에 조금만 더 형식을 갖추자는 말씀입니다. 꼭 계좌이체로 남기시고 용돈, 명절 선물 같은 설명을 덧붙여 두세요. 이 작은 습관이
나중에 훨씬 큰 귀찮음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도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이자, 배당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기면 기본 세율보다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특히 부모님 명의로 가입된 정기예금이나 펀드에서 자녀가 관리하거나 대신 출금 입금하는 경우 명의신탁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항상 누가 운용하고 누가 이익을 얻는지 명확히 해두셔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모두 가족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괜히 복잡하게 굴지 말고 그냥 주면 되지. 이런 생각은 노년기에 가장 위험한 재정적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현명한 노후란 꼭 아끼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잘 쓰고 잘 나누고 잘 지키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릴 중요한 한 가지는 세금 폭탄을 피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습관의 전환입니다. 금융실명제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록입니다. 기록이 없으면 해명할 길도 설명할 수단도 없습니다. 먼저 정기적인 현금 입출금 패턴은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에 현금이 오가는 일이 반복되면 은행 전산에 자동으로 의심 거래로 표기됩니다. 이 기록은 세무당국과 자동 연계되어 별도의 통보 없이도 분석 대상이 되죠. 예를 들어 매달 600만 원씩 생활비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녀에게 1년에 걸쳐 3천만 원 넘게 현금으로 건네면 그 출처를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뒤늦게 생활비였어요, 도움이었어요 라 말해도 증빙이 없다면 말 그대로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정기적인 금액은 계좌이체로 전환하시고 항상 메모를 남겨주세요. 예를 들어 손주 학원비, 자녀 집 보증금, 혹은 생활비 보조 등 구체적인 목적을 적어두는 겁니다. 둘째, 가족 간 금전 거래는 반드시 차용증을 쓰세요. 지극히 사적인 관계라 하더라도 형식 하나로 오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와 수천만 원 이상을 주고받았다면 그냥 줬다가는 나중에 증여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셋째, 명의 통장을 쓰지 마세요. 아들 통장 하나 써도 되지 하셨다가 자녀의 채권 문제나 세금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계좌는 꼭 본인 명의로 금액이 커질수록 더 철저하게 분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은 이제 알아서 챙겨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내가 직접 챙기고 내가 책임지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조금 귀찮아도 조금 번거로워도 지금의 꼼꼼함이 나중에 걱정을 절반 이상 덜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정보가 혹시라도 우리 주변의 부모님, 친구, 형제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다면 함께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천천히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이 도움이 되었다면 가볍게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노년이 더 편안하고 단단해지시길 바랍니다.